결혼 10년 차 나는 나의 금융계 경력을 이용해 부도 직전의 시댁회사를 3번이나 살려냈다. 그 대가로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우습게도 시아버지의 제삿날, 겨우 자리에 앉은 나를 향해 시어머니는 대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음식이 모자라네. 넌 우리 집 식구도 아니니 나가서 먹어라. 남편은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싸우지도 악을 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고 누가 쫓겨나야 할 거지인지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서. 생선 굽는 비린내와 제사상에 올릴 청주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속이 울렁거렸다. 뜨거운 불 앞에서 꼬박 6시간을 서 있었다.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앞치마에 뚝 떨어지며 짙은 얼룩을 남겼다.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왔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일주기 제삿날. 집안의 전통에 따라 모든 제사 음식은 맏며느리인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했다. 새벽 5시부터 나는 태엽을 감은 로봇처럼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반죽을 하고 기름에 튀겨냈다. 수십 가지의 복잡한 음식들이 내 손에서 만들어져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내 남편, 우성건설의 신임 대표이사인 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동생 박지혁, 그리고 온갖 친척들과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그들은 골프와 주식 이야기를 떠들며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 문을 뚫고 들어와 신경을 바늘처럼 찔렀다. 시누이, 박씨 집안의 귀한 딸내미는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가끔 소리쳤다. 새언니,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됐어요? 10년 전, 나 민서연은 여의도에서 가장 잘나가던 최연소 펀드 매니저였다. 수천억의 자금을 굴리며 매일 숫자와 차트, 시장의 흐름과 싸웠다. 내 이름은 업계에서 정확함과 과감함의 상징이었다. 그러다 박지훈을 만났다. 그는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내게 열렬히 구애했다. 나의 명민함과 독립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내 커리어를 언제나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의 배경인 우성건설과도 결혼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상은 시대에 뒤처져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소건설사였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나는 순진하게 믿었다. 결혼 첫 해, 회사는 잘못된 토지 투자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 박지훈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밤마다 잠을 설쳤다. 모든 재무제표를 뒤지고 사흘밤을 새워 금융계 인맥을 총동원해 자산재편성 계획을 짜낸 것은 나였다. 심지어 내 결혼 전 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까지 긴급 자금으로 쏟아부어 회사를 벼랑 끝에서 끌어냈다. 일이 해결된 후 박지훈은 나를 끌어안고 감격에 차서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해냈어. 당신은 정말 내 구세주야.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그를 칭찬하자 그는 그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운이 좀 좋았죠? 마침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요. 그 둘이는 소리소문 없이 나가 되어 있었다. 내 이름, 내 공로는 그렇게 지워졌다. 이런 일은 3번이나 반복됐다. 두 번째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흑색 선전에 내가 언론계 인맥을 동원해 완벽한 여론전으로 반격했다. 세 번째는 부품 공급망이 끊겼을 때 내가 미국으로 날아가 과거에 투자했던 제조업체와 담판을 벌여 새로운 독점 계약을 따냈다. 매번 우성건설은 위기를 넘기고 한 단계 더 성장했다. 그리고 매번 공은 오롯이 박지훈의 이름으로 기록됐다.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다.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었어요. 경영에 소질이 있다니까? 그렇게 나는 여의도를 호령하던 펀드 매니저에서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상을 차리는 내조 잘하는 아내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본 유일한 사람은 시아버지, 우성건설의 창업주뿐이었다. 시아버지는 과묵했지만 속이 깊고 현명한 분이셨다.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마지막 나날, 아버님은 나를 병실로 조용히 부르셨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에서
아버님은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잡고는 베개 밑에서 두툼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서연아,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이는 너무 무르고 그의 어미는 속이 없어. 이 집도, 이 회사도 너만이 지킬 수 있다. 아버님은 봉투를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다. 이 안에 내 도장이 찍힌 주식 전권 위임 계약서랑 개인 인감이 들어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목이야.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벌어온 거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밀어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씨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저는 남편을 믿어요. 시아버지는 나를 보며 길게 한숨을 쉬셨다. 그 눈빛엔 연민이 가득했다. 어리석은 것. 너는 결혼이 전부라 믿겠지만 저것들은 너를 그저 쓸모있는 도구로만 여길 뿐이다. 아버님은 더는 강요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잘 가지고 있거라. 이 애비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부적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결국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내 차 글로브 박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절대 이 봉투를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남편과 결혼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붙들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마지막 가림막마저 찢겨나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가 아닌 돈 주고 사온 하녀처럼 대했다. 겨우내 담글 김장김치 수백 포기도 추석 명절 수십 명의 음식도 모두 내 몫이었다. 내 남편 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외면했다. 내가 지쳐 허리 한번 펴지 못할 때면 그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집안일이 다 그렇지 뭐 어떤 여자가 안 하는데. 내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시아버지의 일주기 제사였다. 모든 음식을 준비해 마지막 탕국을 상에 올리고 드디어 내 자리인 상석 가장 끝에 앉아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식탁에선 친척들이 박지훈의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박 대표님. 정말 장하다. 장해. 형님은 아들 하나 정말 잘 뒀어. 복도 많지? 시어머니는 만개한 국화꽃처럼 얼굴 가득 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내가 막 젓가락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게로 날아와 꽂혔다. 얼굴에 우동기는 순간 싹 가시고 대신 독살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어머, 너 지금 앉는 거니? 그녀는 상을 턱으로 가리켰다. 봐라, 친척 어른들 아직 식사 중인데 음식이 좀 모자라 보인다. 너 어차피 남인데 여기서 자리 차지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남은 거 먹든지 아예 나가서 먹어. 괜히 자리 비좁게 하지 말고.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경멸, 구경거리, 동정.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됐다. 뺨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남편, 10년을 함께한 남자, 내가 3번이나 위기에서 구해준 내 남자를 보았다. 그가 일어나 어머니, 서연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해주길, 아니 하다못해 내 손이라도 잡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나를 재빨리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제 밥그릇만 쳐다봤다. 그 안에 무슨 희귀한 보물이라도 든 것처럼. 그의 입술이 달싹이다가 결국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를 뱉었다.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좀 넘어가. 어서 가봐. 그냥 좀 넘어가. 그 한마디가 얼음물에 담근 칼날이 되어 정확히 내 심장을 꿰뚫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서름, 분노, 피로, 그리고 자기 기만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숙인 머리와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한 친척들의 표정을 보았다. 문득 모든 것이 너무나 우스웠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쓴웃음도 냉소도 아니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해방의 웃음이었다. 나는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모두의 경악스러운 시선 속에서 나는 천천히 일어나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정리하고 이 숨막히는 집을 조용히 걸어 나왔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차를 몰아 한강변에 세우고 밤을 지새웠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렀다.
마치 지난 10년간 죽어버린 내 청춘처럼. 새벽 찬바람에 온몸이 떨렸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엔 불덩이가, 온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다. 글로브 박스를 열어 까맣게 잊고 있던 누런 봉투를 꺼냈다. 차 안에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주식 전권 위임 계약서, 위임인, 박우성. 수임인, 민서연. 그 아래로 시아버지의 힘있는 서명과 선명한 붉은 인감이 찍혀 있었다. 민서연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침내 눈물이 터져나왔다. 내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님, 당신이 옳았어요. 지훈 씨는 너무 무르고 어머님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들은 아버님이 평생 일군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아버님이 주신 건 부적이 아니었어요. 무기였어요. 날이 밝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의 전쟁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목표는 명확했다. 내 것을 되찾고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 남 취급을 당하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들 스스로 체험하게 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와 박지훈은 나를 보고 어색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이 무언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어른들께 못난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순종적이었고 얼굴엔 적절한 죄책감마저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승리자의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잘못한 걸 알면 됐다. 한 집안 식구끼리 뭐 그리 오래 담아두겠니? 어서 아침이나 차리거라. 박지훈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다. 거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라니까? 됐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들의 눈에 담긴 경멸과 무시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하지만 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속 그렇게 나를 얕봐라. 순종적이고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가정주부로 여겨라. 이 무해한 가면이야말로 나의 가장 완벽한 위장이다. 이 온순한 얼굴 아래 복수를 꿈꾸는 심장이 차갑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완벽하게 뉘우친 며느리이자 아내를 연기했다. 전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복종하고 박지훈을 살뜰히 챙겼다. 그가 출근할 땐 넥타이를 매주고 늦게 귀가하면 뜨끈한 해장국을 끓여줬다. 나의 순종에 그들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여보, 이제 대표이사님 되셨으니 서류가 엄청 많겠어요. 저도 예전에 하던 일인데 제가 사무실 묵은 서류나 장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당신 짐도 좀 덜어드릴 겸. 어느 주말 아침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제안했다. 박지훈은 내 서비스를 만끽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어차피 쌓아두면 정신만 사나운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그는 제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건넸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후 몇 주간 나는 남편의 서류 정리를 핑계로 마음껏 회사의 자료실과 그의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내 뇌는 전례 없는 속도로 회전했다. 과거 회사를 구하기 위해 썼던 금융 지식과 사업적 감각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모든 서류, 모든 영수증이 내 눈에는 단서로 보였다. 박지훈의 서류철에서는 내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사업에 독단적으로 투자했던 모든 회의록과 이메일을 찾아냈다. 그 사업은 결국 시장 예측 실패로 회사에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내가 다른 투자 수익으로 간신히 메꿨던 구멍이었다. 이것들은 그의 무능한 경영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그가 법인 카드로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결제한 내역들도 찾아냈다. 이른바 덤무 접대라는 것들은 액수와 시간이 회사 프로젝트와 전혀 맞지 않았다. 시동생 박지혁은 더 한심한 얼간이었다.
재무 시스템에서 그의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을 찾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카드 내역서에는 각종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 기록과 명품 쇼핑 내역이 가득했다. 장부를 맞추기 위해 그는 허위 건축 자재 구매 세금 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나를 가장 역겹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회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한도 없는 회사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최근 3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출력했다. 샤넬 가방, 까르띠에 보석, 강남 사모님들의 단골 피부관리실 VIP 이용권. 더 놀라운 것은 시누이에게 이체된 2억 원짜리 송금 기록이었다. 적요란에는 직원 특별 공로상여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에 단 하루도 출근한 적 없는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가져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금 횡령이 아니라 대담한 탈세 행위였다. 나는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복사하고 분류하고 정리했다. 차가운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훑을 때마다 내 마음은 한 뼘씩 더 차가워졌다. 그들 가족은 우성건설이라는 거목에 달라붙어 무자비하게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무에 필사적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던 바보였다. 이제 그 바보가 깨어났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이 기생충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만든 맹독이었다. 모든 자료의 전자 파일은 암호화하여 클라우드에 올렸고 복사본은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했다. 나는 때를 기다렸다. 그들의 추악함과 죄악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만천하에 공개될 그 순간을. 그 순간은 바로 시아버지의 일주기 제삿날이었다. 작년 오늘 나는 상갓집 개처럼 쫓겨났다. 올해 오늘 나는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시아버지의 일주기 제삿날이 마침내 돌아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엌에는 여전히 나 혼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작년에 내 마음이 찬물에 잠긴 스펀지처럼 무겁고 차가웠다면 오늘의 내 마음은 바닥에서 용암이 들끓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느긋하게 전을 부치고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모든 동작에 의식을 치르듯 정성을 다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제사 음식이 아니었다. 곧 시작될 나의 새로운 삶에 바치는 제물이었다. 저녁이 되고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다. 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아첨을 즐겼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된 듯 용모가 환했다. 시동생 박지혁은 존재하지도 않는 실적을 떠벌리며 허세를 부렸다. 모든 것이 작년과 똑같았다. 조잡한 연극의 재방송처럼. 나는 마지막 음식을 상에 올리고 내 자리인 말석에 앉았다. 익숙하게 나를 훑는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왔구나. 심판의 서막이 곧 열리겠구나. 어휴.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식탁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갈비찜이 좀 모자라겠네. 서연아, 너도 알다시피 넌 우리 박씨 집안 핏줄도 아니고 제사 같은 건 잘 모르잖니. 그러니 넌 부엌에 가서 먹는 게 어떻겠니? 괜히 친척들 드실 게 모자라면 큰 실례니까.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식탁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친척들은 구경거리를 찾은 눈빛을 교환했다. 박지훈은 작년처럼 고개를 쳐박고 못 들은 척했다. 나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창피해하며 일어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얼굴엔 알듯 말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는 이미 외울 정도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음처럼 고요한 식당 안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민서연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 민서연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즉시 고 박우성 회장님의 유언집행 부칙 A-7항에 의거하여
긴급 경영권 승계 절차를 개시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관련 서류와 회장님의 개인 인감은? 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모든 서류와 인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즉시 절차 개시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마치 계산이라도 한 듯 다급한 휴대폰 알림음이 식당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땡, 땡, 땡. 박지훈, 시어머니, 박지혁.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이 불과 몇 초 만에 의혹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았다. 내 법인카드가 정지됐어. 박지훈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다. 그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내 카드도, 내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워졌다. 박지혁은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다른 친척들의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은행 문자가 아니었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김 변호사가 회사 법무팀 명의로 우성건설의 모든 주주와 관계자에게 동시에 발송한 메일이었다. 배짱 좋은 당숙 한 명이 메일을 열어보더니 숨을 들이켜며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다. 고 박우성 회장님의 최종 지시 사항 A-7항에 의거하여 우성건설의 모든 주식 지분 및 경영권은 금 시간부로 민서연 여사에게 승계됨을 알립니다. 민서연 여사께서 즉시 최대 주주 및 회장 직무대행이 되십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구경하던 모든 시선이 이제는 경악과 불신, 공포로 바뀌어 내게 모처럼 박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에서 두툼한 복사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식탁 중앙으로 걸어가 그 서류들을 마치 축제라도 하듯 그 정성껏 차린 제사 음식 위로 흩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기름진 생선전과 달콤한 약밥을 뒤덮었다. 박지훈 씨, 나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이건 당신이 독단적으로 일산 사업을 추진해서 회사에 수백억 손실을 입힌 결정 보고서입니다. 당신 친필 사인이 있네? 직무유기죄, 이걸로 몇 년은 썩기 충분할 거야. 내 시선은 흑빛이 된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어머니, 나는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었다. 이건 어머님께서 회사 복지 카드로 구매하신 샤넬, 에르메스 영수증이고요. 이건 신우이에게 불법으로 송금한 2억 원 상여금 지체 확인증이에요. 공금 횡령의 탈세까지. 국세청에서 아주 반가워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의자에 주저앉은 박지혁을 보았다. 그리고 너어나는 발치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툭 찼다. 이건 내가 허위 세금 계산서로 회사 돈 빼돌려서 온라인 도박에 쓴 증거. 액수는 얼마 안 돼. 한 50억쯤? 감방에서 썩기엔 충분한 돈이지. 나는 그들 세 사람을 공포로 일그러진 그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시 걸어가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녀가 방금 내게 했던 그 말투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이제 이 회사도 이 집도 모두 제 겁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쥐죽은 듯 조용한 친척들을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핏발선 시어머니의 두 눈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당신들이야말로 내 목소리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밥 먹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썩 꺼지세요. 복수의 쾌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박지훈과 박지혁이 검찰에 연행되고 시어머니가 탈세와 공금 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이혼 서류에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우성건설의 모든 지분과 혼인 재산을 지켜냈을 때 내가 느낀 것은 환희가 아니라 거대하고 텅 빈 피로감이었다. 마치 10년간 앓던 지독한 열병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다. 열기가 가시자 허약함과 선명한 정신만 남았다. 과거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우성건설은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주가가 폭락하고 내부가 흉흉했다.
모두가 유언장으로 회사를 차지한 여자인 내가 어떤 웃음거리가 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팔아치운 뒤 돈을 들고 잠적할 거라 생각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첫 번째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시아버지에게 충성했지만 박지훈에게 밀려나 있던 원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의심과 탐색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어떤 군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 밤낮으로 꼬박 세워 만든 회사 혁신안을 대형 스크린에 바로 띄웠다. 부실 자산 정리부터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시장 개척, 내부 관리 구조 최적화까지. 혁신안의 모든 단계는 논리가 명확했고 데이터는 상세했으며 내가 금융계에서 갈고 닦은 결단력과 비전으로 가득했다. 여기 계신 모든 임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민서연입니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 저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제 일은 돈으로 돈을 벌고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성건설은 지금 위기지만 제게는 가치 재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저는 1년 안에 회사 수익을 2배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모두를 압도했다. 그날 나는 내 손에 쥔 지분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비로소 그들의 존중을 얻어냈다. 이후 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박지훈과 박지혁이 심어놓은 쓸모없는 낙하산들을 모두 잘라내고 능력이 있지만 묻혀있던 옛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내가 직접 팀을 이끌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새로운 기술과 자재를 살폈다. 금융계 인맥을 동원해 회사에 새로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기생충들에게 파먹혀 거의 고사 직전이던 우성건설이라는 거목이 내 손에서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죽은 가지는 잘려나가고 새로운 새싹이 돋아났다. 직원들은 희망을 보았고 시장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반년도 되지 않아 회사의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 대표님, 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 호칭에는 더 이상 일말의 경멸이나 의심도 없었다. 1년 후 어느 겨울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나는 광화문 근처 빌딩의 맨 꼭대기층, 나만의 넓고 환한 대표이사 사무실에 서서 창밖으로 하얗게 뒤덮인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불빛, 휘황찬란한 조명들.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최고급 부르고뉴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짙은 붉은색 액체가 잔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지금의 내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10년 전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이라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 사랑이 있을 거라 믿었다. 10년 후 나는 내 손으로 감옥을 부수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걸어 나왔다. 그리고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옛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서울 어느 구석, 허름하고 비좁은 고시원이었다. 박지훈과 박지혁, 한때는 번듯한 양복을 입었던 두 남자가 지금은 싸구려 운동복 차림으로 초췌하고 퀭한 눈빛을 한 채 좁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기름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손에는 컵라면이 들려 있었다. 길거리의 노숙자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그들이 출소한 후 무일푼으로 월세 10만 원짜리, 다리도 뻗기 힘든 곳에서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고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실패한 투자 종목과 같았다. 나는 이미 손절매를 하고 시장을 떠났다.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손가락을 뻗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며 도시의 모든 소음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과거의 증오를 위해서도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잔을 창문 유리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를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절망의 지옥에서 발버둥 치고 깨어나 마침내 제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새로운 민서연을 향해 너 자신을 위해 건배.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엔드.